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호연시대의 문희순입니다. 김호연제께서 이야기를 계속 한번 나눠볼 텐데요. 19살에 혼인을 하셨는데 이 시간에는 혼인에 얽힌 이야기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19살에 혼인에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조선시대 여성들은 결혼 정년기, 요즘으로는 정년기 당연히 없습니다만 조선시대를 상상을 해봤을 때 결혼 정년기가 몇 살쯤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머릿속에서 상상하시는 그게 정답입니다. 춘향이가 몇 살이었죠? 이도령을 만났을 때가 28 청춘 16살이었죠. 보통 제가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조선시대에는 혼인들을 우리는 여성들은 나이가 많고 신랑은 나이가 어리고 이런 편견도 있습니다만 그런 건 아니고요. 나이를 논할 거 없이 신랑 신부 나이를 논할 것 없이 한 14살, 5살부터는 분명히 혼담이 오고 가서 16살에는 아주 정년기이더라고요. 16세 혼인들을 하시고 조금 늦어지는 분들이 17세, 18세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19세, 20세, 21세까지도 제가 봤는데 22세까지 봤군요, 제가. 22세까지 넘어가는 경우에는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구나 그때. 특수 상황으로 이해하면 좋을 듯합니다. 호연제께서도 19살에 혼인하셨다라는 것은 생각보다 조금 늦어지셨는데 사연이 있습니다. 17살 때 소대헌 송요화와 혼인을 걸어놨는데 시아버님 되시는 송병하 선생께서 혼인 오고 가는 그런 중에 혼수 준비하는 중에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만 2년상을 치르는 바람에 2년 연기. 그래서 김호연제가 19살에 1살 연하인 소대헌 송요화와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대헌 송요화는 동춘당 송준길 선생의 증손자. 그러니까 김호연제는 동춘당 송준길 선생의 증손부가 되시겠죠. 이분들이 이렇게 혼인이 맺어지게 된 거는 요즘처럼 연애 결혼 당연히 아니죠. 앞서서 잠시 살펴봤던 선원 김상용 선생 그리고 동춘당 송준길 선생 때부터 그 윗때부터 이미 이분들은 인연을 맺고 항맥으로 그렇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연으로 홍성에 있었던 김호연제를 대전 송촌으로 혼인해 오게 된 사연이 있는 거죠. 자, 꿈 많던 소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꽃을 꺾어서 바치고 요즘 용어로 말하면 좀 외람됩니다만 닭살 커플 그 이상의 애정을 보여주셨던 그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자랐던 김호연제. 그러나 조선의 상황 시댁에서 송패밀리와의 삶은 그렇게 꿈꾸는 대로 전개되지는 않았어요. 김호연제는 이 혼인 생활을 통해서 좌절했어요. 그리고 때로는 갈망했어요. 분노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과정을 누군들 그런 힘든 삶을 살지 않았겠어요. 조선 여성들이. 그렇지만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낼 재간이 없죠. 그런데 호연제께서는 너무 똑똑하신 거예요. 이거 아닌데? 이건 아니잖아. 이러한 상황을 잠을 주무시지 않으시면서 그거를 글로써 표현하셨던 거예요. 굳이 요즘 용어로 말하면 문학치유? 글이 없었다면, 먹이 없었다면, 그녀에게 붓이 없었다면, 남성 전유물이었던 문방 사후가 그녀에게 없었다면 김호연제는 더 일찍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낮에는 조선 여성으로 살아냅니다. 가정을 경영하고 바삐 움직여야죠. 양반 여성이니까 그 수많은 식솔들이 모든 과정을 도우미 해주니까 가만히 앉아서 시만 쓰면 되겠다라고 상상하면 오산입니다. 물론 호연제 이댁에 혼인해 오셨을 때 호구단제에 기록된 노비는 30명 정도가 돼요. 우와, 한 명도 없는데
30명이라니 엄청난 부유한 사람들이었겠구나 라고 상상을 하지만 집에서 함께 사는 사람들은 몇 분 안 되고 다 외거 하시면서 논밭을 경영하시는 그런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 집안에 소속된 그 노비분들이 30분이라는 거지 현실적으로는 다 함께 한 솥밥을 먹는 건 물론 아닙니다. 아무튼 30여 명의 노비나 되는 사람들의 그 입을 채워줘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바로 주인이죠. 입을 채워줘야 됩니다. 낮에는 바삐 움직입니다. 그런데 저녁에는 그 여성, 그 부조리하고 힘들었던 낮의 일상을 달이 뜨면 그 달이 반달이든 초생달이든 보름달이든 밖으로 내려가십니다. 섬돌 아래로. 그리고 지금은 송촌이 개발되어서 아파트 숲으로 쌓여 있습니다만 그곳이 개족산, 그 맨발 걷기, 황토길 걷기로 유명한 개족산 자락의 맨 끝부분에 있는 그런 산촌 마을이었거든요. 그 깊은 산속에서 이 여성은 그 불빛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오로지 저 하늘에 떠 있는 그 달빛을 의탁해서 밖으로 나가시면서 바람이 불면, 찌르레미가 울면, 그 바람이 내 털끝을 스치면, 꽃이 피면, 나비가 분분히 날면, 시냇물 소리가 절절절 흘러내려가면 그런 모든 일상들을 그곳에 자기의 마음을 의탁해서 그걸 시로 표현하는 그런 여성으로. 그러니까 이 여성은 요즘으로 말하면 투잡족. 예. 낮에는 여성의 일을 하고 저녁에는 잠을 자지 않으면서 문학 여성으로 다시 환생하는. 그럼 어떻겠어요? 잠을 못 주무시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체력이 굉장히 방전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었나. 아무튼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조선 여성으로 산다는 것, 명문가의 며느리로 산다는 것, 그것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습니다. 남편은 이때 남편 소대원 송요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세 때 혼인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혼인을 했으니까 사랑을 나누고 신혼의 단꿈에 빠져있을 그런 나이가 아닙니다. 조선 사회에서는. 혼인은 했지만은 하던 공부를 마저 해야 해요. 목표점이 있죠. 조선의 공무원 과거 급제. 과거 급제를 향해서 이분은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에서 공부 잘 안 되시죠. 그래서 불편하지만 도서관으로 다들 가서 공부를 하시잖아요. 소대원 송요하께서도 집에서 공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스승을 따라서, 그리고 형님 송요경은 나이 차이가 좀 많이 있거든요. 형님하고. 그분은 이미 벼슬을 하고 계셨는데 형님의 부임지를 따라서 그렇게 어머니를 모시고 그렇게 함께 자주 다녔어요. 그러니 실질적으로는 김호연제가 19에 혼인해서 이 댁에 왔지만은 서방님이 옆에 안 계세요. 서방님은 취준생, 취업 준비하셔야 돼요. 과거 공부. 그러니까 그 30여 명이 되는 노비와 김호연제는 이게 뭐지? 갑자기 김씨에서 송 패밀리로 들어온 나의 삶은 뭐지? 라고 혼돈이 되기도 하지만은 열심히 그 삶을 일구어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죠. 남편과 잠을 많이 못 잤어요. 그렇기 때문에 19에 혼인했는데 9년 뒤에 첫 아들 오숙제 송이큼을 낳은 거죠. 얼마나 그 여성의 마음이 불이 탔겠어요. 혼인해서 9년 만에 아이를 출산했다는 것은 남편이 밖으로 공부하러 많이 돌아다니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부부 생활을 한 50%도 다 하지 못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김호연제 19에 들어오셔서 시집 오셔서 42살에 돌아가실 때까지 족보에 올린 이름은 일남 일녀밖에 되지 않아요. 호연제가 42살에 돌아가실 때 아들은 15살, 그리고
딸은 6살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큰오빠와 여동생의 나이 차이도 상당히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 역시 이분들은 함께 같은 공간에서 그런 가정생활을 하지 못했다. 이런 거를 알아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김호연제께서는 남편이 안 계신 상황에서 쌀이 자주 떨어졌어요. 와, 엄청 잘 먹고 잘 살았겠지. 노비가 30명이라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선사회는 지금과 좀 다릅니다. 가뭄이 오거나 홍수가 나거나 이럴 때는 정말 굶어서 아사하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겨난 그런 시절이었죠. 김호연제 쌀을 꿉니다. 친척들에게. 이분은 이런 시 한 편을 들고 쌀을 꿉니다. 충북 보은, 옛날에는 삼산이라고 보은의 옛 지명이 삼산입니다. 걸미 삼산수, 삼산 군수에게 쌀을 빌리며 호연당 위의 호연한 기운은 곡식에서 나오는 법, 삼산 군수에게 쌀 빌리니 이 또한 호연한 일일세. 이런 시를 읊으세요. 4줄짜리 시거든요. 7자. 4, 7은 28. 28자의 한 시 속에서 호연을 5번을 외치게 됩니다. 사실 그 짧은 시 안에서 똑같은 단어가 반복된다는 것은 한 시를 지을 때는 그 결격점이에요. 그런데도 호연. 저는 처음에 김호연제를 접했을 때는 와, 이분은 대단히 호연하시다. 쌀을 빌리면서도 이렇게 당당하시다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호연제를 알면 알수록 요즘은 무슨 생각을 드냐면 슬퍼요.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찬란한 슬픔? 그런 감정을 느낍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나고 식구들을 먹여야 하는 책임을 진 이 집안의 안주인 입장에서 쌀 한 톨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쌀을 빌리러 가면서 이렇게 당당하게 겉으로는 호연한 기운이 어디서 나와? 쌀미자 밥에서 나오지. 쌀 좀 빌려줘. 이렇게 겉에서는 외치는 것 같아도 그 여성의 마음속에서는 얼마나 타들어가는 그런 슬픔이 존재했겠어요. 쌀은 비단 삼산 군수에게만 빌리는 게 아니고 친정 오빠나 친척 아저씨들에게 쌀을 빌리는 시를 자주 쓰셨습니다. 그런 거 보면 이분의 경제적 사정은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그 호연제의 불같은 하루, 그러면서 잠을 자지 않으면서 생산해내었던 그의 피를 찍어서 토할 것 같은 그런 시를 쓴 244수의 작품이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으로 보고 계신 호연제 6호라고 하는 그런 시집입니다. 이 호연제의 6호는 한시로도 전해지고 한글시로도 전해져요. 호연제께서는 한문시로 다 쓰셨지만은 호연제의 증손부 청송심씨라고 하시는 분이 김호연제라고 하는 시 증조모가 계신데 그냥 모든 사람들이 김호연제가 살아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에서 대청마루에서 사랑해서. 그래서 이분이 청송심씨가 68세에 돌아가시는데 스스로 소임을 삼았죠. 내가 시 증조모 김호연제의 한시를 18세기 언어, 당대의 언어로 음사하고 번역해 놓으리라. 그거는 한문을 알지 못하는 여성이나 그 밖의 사람들을 배려하는 작업이죠. 그러면서 고령 현감으로 있는 아드님의 부임지를 따라가셔서 이분이 삼복더위에 김호연제 시집 필사를 마칩니다. 청송심씨가 쓰신 한글 편지를 보니까요, 평생 안질로 고생을 하셨어요. 너무도 병이 많으신 그런 여성이었는데 참 뜻밖에도 68세까지 장수를 하셨는데 이분이 고령 현감 아중에서 김호연제의 한시를 수십 년간을 내가 베끼고자 노력했다. 그러면서 오늘 드디어 세제 갑술년 5월 15일
고령 아중에서 필서 본초를 베껴두고 라고 하시면서 요즘으로 말하면 편집 후기 같은 몇 줄의 글을 남겨놓고 가신 작품이 호연자이유고,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 김호연제의 한글 시집입니다. 이렇게 원 시인이 한시를 쓰시고 그 후손 누군가에 의해서 한글로 번역된 시집이 존재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사가에서, 개인의 집에서는 유일한 그런 가문의 문화 현상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김호연제의 한시를 244수를 만나게 된 거죠. 사실 한문으로만 쓰여져 있는 김호연제 한시집에서는 141수의 한시밖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었거든요. 김호연제의 증손부, 얼굴도 만나지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그 증손부가 계셨기 때문에 김호연제의 정말 보석 같은 시 244수가 우리를 기쁘게, 그리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준 거죠. 자, 지금까지 김호연제의 그 혼인 생활과 그분이 혼인하면서 살았던 모습들을 단편적으로 잠깐 그렇게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어떠셨습니까?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미난 내용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